저는 식물하는 좋은 책이 있었고 오늘 그걸 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선 그 부사장님 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고, 우선 뭐 이런 늦은 토요일 주말 밤에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시는 걸 보면서 우선 대단히 존경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대체로 1시간 말씀하셨는데 시간도 늦고 그래서 가능하면 압축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보여지는 책이 이제 제가 집필을 해서 2019년에 내놓은 책입니다. 근데 우선 여러분들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이 시간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제 책의 내용이나 저자에 대한 내용보다는 우선 드라이벌크 부분의 전반적인 상황에 관심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한 5가지 토픽을 해운선사의 경쟁력 진단표, 그다음에 왜 용선 영업을 강의하는데 꼭 드라이벌크로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최근 12년 동안의 물동량 선대 증가 추이 BDI가 어떻게 갔었느냐,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많은 부분이 22년 대비 23년이 어떻게 될 것 같냐, 23년 마케트가 어떻게 갈 것 같느냐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좀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후배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던 얘기 부분들을 하는 걸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타이틀은 근사하게 뭐 해운 인생 항해일지라고 썼는데, 왜 제가 뭐 해운회사에 들어와서 이 책까지 쓰게 됐느냐 하는 거를 조금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대학을 나와서 해군 OCS에 77년 인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해병과라서 1년 동안 배를 승선을 했고요. 결국 4년 6개월 근무를 하고 대위로 전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결국 해운회사를 선택을 해서 거의 대부분을 펜오션에서 37년 동안 용선 업무 위주로 해서 근무를 했습니다. 물론 뭐 용선 팀장, 펜오션의 런던 주재원, 미국 법인장을 거치긴 했습니다마는 전무 달고 미국 법인장 갔다가 사표를 내고 창명해온 사장을 한 1년 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건 제 생각에 펜오션에 인재들이 많아서 제가 사장 해 먹을 것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사장 한번 하고 와야 되겠다고 싶어서 장명원에 갔다가 펜오션 쪽의 상황이 좀 안 좋아서 다시 펜오션에 다시 복귀를 했고, 근무를 하다가 은퇴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또 하림이 펜오션을 인수를 하면서 2014년에 다시 복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월급쟁이로 상당히 파란만장한 월급쟁이 생활을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의 이 37년 동안 해온 근무 기간 중에 많은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특히 제가 근무했던 펜오션을 중심으로 해서 해운산업 합리화라는 걸 통해서 많은 선사들이 이렇게 다 망해가니까 1984년 합리화라는 조치를 통해서 합병들하고 이렇게 브리핑을 했었던 적도 있고, 온화의 문제로 인해서 은행 관리, 법정 관리 2번 받았습니다, 제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제 그 37년 가운데 2번 호황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입사 초기하고 그다음에 2005년에서 7년 초호황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책을 낸 배경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의 용선 영업, 부정기선 쪽의 용선 영업의 1세대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많지를 않았고 이걸 또 전문을 했던 사람들이 또 많이 사라지고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25년 동안 용선 영업 강의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에 은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 숙제가 있었는데 우선 우리나라에 크다고 얘기하는 5대 선사들 이런 선사들이 왜 50년을 생존을 못하는 건가 하는 퀘스천이 이게 누구 잘못일까? 뭐가 문제냐? 이 부분을 나중에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은퇴를 하면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갖고 용선영업 실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선생이 없었던 시절에 해운을 용선영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을 했고 물론 성공한 부분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습득한 실무 경험을 어떻게든 한국 배운에 남기고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책을 써서 조금 교육을 통해서 남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을 쓰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책에 대한 구성은 지금 조금 더 자세하게 할 필요도 있었을 텐데 오늘 우리 해양고등학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던데 저는 실무를 떠난 많은 그 전문가들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아주 압축된 내용으로 간단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우선 학자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학위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쓴 거는 순수하게 제가 그 용선 영업이라고 하는 필드에서 얻어진 경험들을 교육을 다시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래서 실무자들이 실제 영업 행위를 하면서 참고하고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썼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뭐 책은 꽤 페이지 수는 많습니다만은 내용으로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챕터 1, 2는 영업을 이해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시향을 이해하는 쪽에 그다음에 항해용선이나 전기용선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교육하는 걸로 할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한테 하나 확실하게 좀 개념을 정립하고 가야 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우리가 용선 영업 이렇게 하고 부정기선 영업, 드라이벌크 영업 이렇게 3가지 용어들이 어떻게 보면 혼재돼서 쓰고 있는데요. 부정기선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가 옛날 해운 초창기에 컨테이너라고 하는 전기선에 대응하는 표현으로 부정기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정기선보다는 왜냐하면 부정기선 하면은 땡카도 포함이 될 수 있고 특수선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땡카나 특수선이 아닌 드라이벌크 영업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반적으로 쓰시는 부정기성이라는 표현보다는 드라이벌커, 그 다음에 용선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이벌커에서 모든 영업행위를 용선영업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배를 잡고 빌려주고 배가 운송해야 되는 하물을 성약을 하고 하주 입장에서 닐렛을 하고 이런 모든 행위를 또 배를 장기로 빌리고 이런 행위를 다 용선영업의 범주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책에서 다루는 것들이 바로 여기 항해용선 실무하고 전기용선 실무를 부채적으로 영업행위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다. 그래서 혹시라도 해운회사에 물론 이 기본 자체가 컨테이너 땡카에도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영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면은 이 책을 사서 좀 공부를 해 주시는 것이 여러분들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어쩌면은 제가 가장 많은 픽처를 이게 성약을 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녹여서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얻을 게 좀 있다 하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아까 제가 우리 대한민국 선사들이 왜 50년 정도의 그 50년 정도 회사가 영속적으로 영위되질 못하고 망하는 걸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제가 임원을 한 16년, 7년 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회사가 안 망하려면은 어떤 경쟁력을 가져야 될까를 제 나름대로 판단해서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해운선사의 영업력 진단표라는 걸 하나 작성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인데 세 가지로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대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은 소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배를 얼마나 싸게 사서 원가가 낮춰져 있느냐 하는 거겠죠. 근데 그거는 사선 플러스 장기용서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쌀 때 배를 잡았느냐 장기용서, 쌀 때 배를 샀느냐. 거기에 이 가지고 있는 배가 특별히 경제성이 있는 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드 컨섬션뿐만이 아니라 어느 화물에 특별히 맞아서 돈을 잘 버는 배가 있어요. 그런 경쟁력이 또 있느냐. 이 선대 경쟁력은 결국은 여러분 회사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너가 결정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대개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것이 일반입니다. 그래서 선복을 확보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었느냐. 그리고 이 배를 사선을 확보하면서 자기 자금을 뭐 20%, 30% 하더라도 대부분의 자금을 은행에서 빌리는 건데 그 빌릴 때 얼마나 싼 이자로 빌리느냐. 금융의 경쟁력. 그 다음에 실제로 지금은 선박 확보 시점이라든지 금융 경쟁력보다도 더 중요해진 것이 선박 관리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선박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얼마나 경쟁적으로 코스트를 다운시킬 수 있고 문제없이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선대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는 전문 인력 및 영업 경쟁력 부분인데 우선 선대 경쟁력도 결국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키워져야 되는 건데 내부에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느냐
그다음에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서 로열티가 많았냐. 그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운영하는 영업을 위해서 장기화물, 적정 규모의 이제 우리 지금 국내 입장에서 보면 포철 한전 뭐 지금은 발레라고 하는 친구들 그 COE도 많이 우리 국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익력이 어느 정도 보장된 장기화물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그런 하주들하고 얼마나 밀접하냐. 그다음에 우리가 배가 부족할 때 장기용선을 끊임없이 좋은 배를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선주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게 바로 영업 경쟁력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이 영업 경쟁력 가운데는 용선영업,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용선영업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배 빌려서 남의 점 실는 행위를 되게 용선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영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수익의 포트폴리오가 다양화돼 있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된 회사가 영업적으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경쟁력인데요. 제가 초두에 지적했던 국내 선사들이 50년을 못 견디는 이유 중에 저는 가장 큰 문제가 이 시스템 경쟁력이 없었다. 여기 뭐 해운 경영에 다양한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배를 200척 정도 뭐 드라이벌크 선, 뭐 다양한 선종으로 가정을 하더라도 그 정도 선대를 운영하는 대형 선사의 경우는 선사 내부에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아주 잘 정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수요, 화물은 어떻고 배는 얼마나 정도 있는데 시황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우리가 리스크에 노출되는 부분들이 어디서부터고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느냐를 시스템으로 감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내 선사들이 그만큼 실력이 안 됐다고 볼 수도 있죠. 그다음에 영업, 운항, 회사 기술, 재무 활동들이 시스템적으로 회사를 받쳐줘야만이 좋은 선사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뭐 해운 전문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국내 선사들이 이런 시스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레벨에 있느냐? 전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게 높은 점수를 드리긴 어렵다. 지금 열심히 지금 노력들 해서 요 세 부분을 많이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한다. 특히 선대 경쟁력 부분에서도 합보 시점 및 금융을 낮추는 노력, 선박관리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노력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족한 부분들을 실제로 회사 내부에서 반성을 하고 전문 인력을 열심히 양성을 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좋은 오너를 만나도록 우리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교육을 하다 보면은 왜 드라이버크 위주로 용선 영업을 교육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해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땡카 드라이버크 컨테이너의 선대 척수하고 데드웨이트를 표시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땡카의 척수 7,200척하고 컨테이너의 5,600을 더해 보시면 드라이버크의 12,700여 척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데드웨이트도 거의 비슷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탱카 전체하고 컨테이너 전체를 합쳐야 드라이버크만큼 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용선 영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배를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는 탱카에서도 꽤 많이 일어나고 컨테이너도 많이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드라이버크에 비교하면 월등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탱카 컨테이너에서 일어나는 선박에 대한 또는 화물에 대한 픽처 건수가 전체 우리 해운에서 일어나는 픽처 건수의 20%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을 드라이버커가 용선 영업의 행위를 통해서 픽처를 낸다는 얘기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드라이버커는 케이프 파나막스 일부 핸디를 빼고 그 아마 포션이 한 20% 정도 될 텐데, 이렇게 확정된 영업을 하는 일부를 빼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스팟 위주로 영업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마켓 변동에 따라서 대단히 다이나믹하게 영업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드라이버크 부분이 용선 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위주로 교육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관심을 갖고 있는 BDI 지수를 요즘 대학생들도 대단히 관심이 많은데, BDI 지수, 그 다음에 해상 물동량 전체 드라이버크 물동량, 드라이버크 선대 이 추이를 한 표로 좀 모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에 한계가 있을 텐데요. 제가 우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고 싶은 부분이 딱 두 부분인데, 위쪽에 11년에서부터 20년까지 노란색으로 컬러링된 그 10년 동안이 바로 BDI 지수가 실질적으로 1107밖에 안 됐던 시기입니다. 근데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우리 국내 선사들의 하이어베이스를 기준으로, 사선의 하이어베이스를 기준으로 따져보면 대략 BDI 지수가 1500 정도 됐을 때 BPA에 간다, 이런 것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11년부터 20년까지는 대한민국 선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불황기를 건너왔다. 10년 동안이에요. 근데 참 용하지요. 아직도 이 방송을 듣는 분들 가운데서 어려운 가운데 생존을 잘한 선사 입장에서 보면 오나가 똑똑했다기보다는 실무자들이 잘 해온 선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년 동안 불황이 장기화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유를 찾아봤더니, 그 이유는 2005년에서부터 7년까지 초호황을 거치면서 대단히 대형 발주들이 일어나서 선대 증가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13년 6년 동안 선대 증가가 74%가 이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에 12%씩 증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1년에 2%, 3% 늘어나도 많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정도 늘어나는 것은 이게 마켓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반해서 물동량도 28.5%,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28.5% 대단히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6년으로 계산하면 4.5% 정도 이상 늘어났으니까 대단히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선대 증가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니까 시장이 감당을 못해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마켓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유가가 넘어 올라가면서 모든 선행의 배들이 슬로 스티밍을 하면서 선대 감소 효과가 뭐 보기에 따라서는 한 7%, 8% 감소 효과가 되면서 서플라이 부분이요. 어느 정도 마켓이 안전히 망하지 않고 유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물동량이 브라질이나 남미 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아연화도 그렇고 곡물도 그렇고 그쪽에 물동량이 많이 쏟아졌어요. 근데 배들은 그걸 수입해 오는 건 전체적으로 아시아, 특히 중국, 한국, 일본, 타이완 이쪽으로 흘러오기 때문에 배가 여기 다 오픈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 짐을 실으러 가기 위해서 배들이 바라스틱을 해서 적어도 한 항차가 70일씩 걸리다 보니까 아시아에서 짐을 싣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대 감소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나마 견뎠다. 그런데 이제 2021년하고 22년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21년은 특히 생각보다는 좋은 마켓, 올해도 제가 1900을 추정을 했습니다만 한 1800 몇십쯤 되리라고 보는데, 이 정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저는 제가 여기다 리마크를 달았습니다. 21년부터 22년 상반기까지의 이 정도 마켓을 유지한 것은 코로나가 가져다 준 선물이에요. 다른 표현을 하면은 선박의 운항의 비효율성 때문에 선대 감소 효과를, 아주 쉬운 예로 본선들이 선원 교대가 마음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입항하기 위해서 코로나 검사, 그다음에 수리를 하려면 얼마나 복잡했어요. 이제 물론 그것이 지금 조금씩 풀려가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배들을 많이 잡아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호황 같은 마켓을 지금 누렸는데, 특히 또 컨테이너가 워낙 화랑을 누리다 보니까 MPP 이 타입의 배들은 드라이버크에서 컨테이너로 넘어가기도 했고, 일부 컨테이너가 MT 컨테이너가 아니고 소량의 화물들 컨테이너를 실어 오던 것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드라이버크 소형선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형선들이 대단히 엔조이하는 마켓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년, 22년의 시황을 쳐다보면서 23년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크락슨이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날라야 될 짐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그걸 날라야 될 배, 서플라이 쪽은 어떻게 추정을 했는지 올해하고 내년을 비교를 하면서 내년 마켓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년은 여기 지금 표에서 보시는 대로 전체 물동량이 약 1억 톤 줄었습니다. 그래서 1.9%만큼 물동량이 감소를 했고, 톤마일 개념으로 보더라도 0.7% 감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선대는 어땠습니까? 선대는 전체적으로 보면은 2,500만 데드웨이트가 늘어서 2.7%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짐은 1.9% 줄었는데 2.7% 배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아주 정상적인 상황에서 놓고 보면은 마켓은 안전히 폭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버티는 것은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준 선물 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점점 정상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23년을 우리가 그 크락슨에서 내온 데이터베이스를 보면은 월동량은 조금 전체적으로 보면 늘어나요. 4,300만 톤 0.8%. 톤마일로 보면 조금 더 늘어납니다. 1.5% 늘어납니다. 거기에 반해서 선박들은 어찌 보면 2023년이 상당히 더 낮을 거라고 봤는데 시간이 가면서 점차 1.5%까지 지금 1,400만 데드웨이트까지 늘어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도 숫자는 올해보다는 나아 보이잖아요. 1.5, 0.8%대 1.5. 그래서 혹시 올해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실까 봐 제가 2023년 시황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셔야 되는 이슈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우리한테 가져다 선물이었던 코로나로 인한 운항의 비효율성 요소가 어떻게 될까? 지속될까? 아니면 정상화될까? 근데 그 얘기가 중국이 많이 정상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불행하게도 부정적이다 하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끝날이라고 봅니다. 내년 1년 내내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조만간 끝난다고 봤을 때 전쟁 영향이 정상화된다. 그건 다시 말씀드려서 블랙시의 공무를 포함한 영업행위가 조금 살아날 가능성, 그다음에 러시아 석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수출을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서 그건 플러스인데 올해 누렸던 그 백홀이라고 그러죠. 아시아 쪽에서 유럽 쪽으로 가는 배들의 워낙 시황이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할 게 없었거든요. 블랙시에 가서. 근데 그런 특수 효과는 줄어들기 때문에 대단히 플러스 팩터라고 보기도 조금 어렵다. 세 번째는 찾다 보니까 기댈 데가 별로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탄소 배출, 그러니까 그동안 썰파 때문에 조금 우리가 선대 부분에서 서플라이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이득을 봤다면은 다음 우리한테 서플라이 부분에서 선대 부분에서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탄소에 대한 규정이 내년쯤에 확정이 된다면은 그거 영향 때문에 신조도 줄어들고 스크랩, 폐선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해보는데 이거는 2023년이 아니고 24년 정도부터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 드라이버커는 중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크 전체 물동량 54억 톤 가운데 약 30%가 중국으로 수입되거나 수출되는 항모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가 살아나면 드라이버크도 조금 햇빛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전체 해운 전체의 해상 물동량 아이언호와 철광석 물동량 15억 톤 가운데 중국이 11억 톤을 수입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수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아이언호와 프라이스일 겁니다. 원료 가격이죠.
이게 떨어지면 아무래도 물동량이 늘어나겠죠. 이 가격에 대한 문제, 또 환율에 대한 문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의 시황의 중요한 팩타가 되리라고 보는데, 뭐 나머지 또 다른 팩타들도 있고, 선형별로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원래 전문가는 답을 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런 얘기들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해서 뭐 이러면 조금 낫고 이러면 나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내년 마케트를 긍정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아까 앞표에서 제가 BDI 1500을 써놨는데 여기 나와 있는 현상만 갖고는 1500 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그런데 참 놀랍게도 우리 해운은 이럴 때마다 뭔가 플러스 되는 일들이 일어났더라고요. 제가 아주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에 그 40만 데드웨이트 드라이버 것 쪽에 그걸 차이나 맥스라고 그럽니다. 아이언어만 실는, 브라질에서 중국 온 아이언어만 싣는 배인데 그 배 척수가 100척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7척을 제일 먼저 계약도 하고 배도 신조를 해서 넣었던 사람인데 그 배들이 어느 정도 100척이 넘어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문제가 없으면 아무 상황이 아닌데 100여 척이 브라질하고 중국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배 한 척이라도 브라질 항구에 들어가서 문제를 만들면은 아주 대단히 대형 사고를 만듭니다. 중국에서도 문제를 항만에서 일으키면은 엄청난 대형 사고가 됩니다. 항만이 폐쇄. 왜냐하면 워낙 큰 배가 가서 들어가다가 서버리든지 뭐 자초되든지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기면은 거기에 나오는 파급 효과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올해 여러분들이 통계 숫자를 보면은 핸디맥스가 제일 좋았고요. 1년 평균 하이어가. 그 다음에 핸디, 파나막스, 케이프. 케이프 올해 평균이 15,000이 안 돼. 왜 그랬을까요? 결국은 케이프는 어느 정도 지금 정상화되어 있고 물동량이 이 코로나의 이 비효율성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갔다는 뜻이고요.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1, 2월에 대단히 그 많은 안개가 끼고 그래가지고 중국의 배들이 많이 섭니다. 대개 한 200여 척이 중국의 케이프가 전체적으로 한 1900여 척 되는데 그중에 한 200여 척이 항상 중국에 들어오고 있거나 싣거나 대기하고 있거나 하는 배들이 하루 또는 이틀 그 안개가 짙게 켜서 문제가 생기거나 바람이 불어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게 케이프에 주는 효과가 꽤 큽니다. 호주에서 또 문제가 돼도 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죠. 어떻게 시장이 변화할지.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지금 소개해 드리는 거는 냉정하게 지금 우리한테 주어진 디맨드, 화물하고 서플라이 선박만 갖고 여러분들 판단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 말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책을 쓴 이유도 그렇고 후배 여러분들한테 용선 특히 영업을 하는 후배 여러분들한테 남기고 싶었던 얘기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이 얘기들이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회사 내부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들었어요. 첫 번째, 배를 사는 거 사서는 불황기 때 사고 호황 때는 팔아라.
이렇게 이 논리를 지금까지 150년 유지한 그리스는 계속 선박척수를 늘리고 있고 세계 1위의 선주국의 유지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뭐 구부하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 용선을 확보할 때는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의 하이어, 그 선형의 하이어 평균을 내놓고 그 평균보다 이하일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회사에서 시우의 물동량을 확보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평균 시향보다 높을 때 하자. 이게 제가 용선 영업을 하는 여러분들은 근데 이 얘기를 잘 알아요. 근데 실천을 못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시행을 못할 뿐이죠. 그 다음에 제가 그 용선 영업하는 친구들한테 늘상 하는 얘기고 교육 중에 강조하는 내용인데 가장 유능한 용선 담당자는 베스트 픽스처, 그러니까 남한테 가장 마켓에서 비싸게 배를 팔거나 운임을 가장 비싸게 받는 사람 또는 배를 가장 싸게 잡는 사람이 아니고 가장 리스크가 적고 리스크가 없을 수는 없지만 가장 적다고 판단되고 적절한 가격, 시장 가격을 주면서 리스크가 없는 하물이나 선복을 확보하면서 여러분들이 내부 필드에 나가보면 여러분들이 갑인지 을인지 금방 알아요. 여러분들 포지션이 강한지 약한지 압니다. 내가 배를 잡으러 나갔는데 보니까 배는 많이 있고 배를 찾는 사람은 없다. 그럼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강한 입지에 있을 때 그 사람을 몰아갖고 그냥 여러분들이 시장에 베스트 픽처를 내려고 그러지 말고 그 상대방들, 문제가 가장 없고 좋은 배를 그 상대방을 배려해서 여러분들 넥스트 거래처로 만드는 사람이 현명한 용선 담당자입니다. 제가 이 책에 뭐 표제에도 썼던 것 같은데 드라이버크 시장의 진입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 한 척, 용선 뭐 한두 척 해서 신고만 하면은 여러분들 선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생존하기는 만만치 않죠. 실력이 없으면 생존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군가는 생존하면서 번창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서 열심히 배우고 고민하고 노력을 해서 여러분 스스로 방법을 찾아가야 해요. 이 마지막으로 용선 담당자는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되는 직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배를 잡을까 내일 잡을까 이 레이트에 잡을까 오늘 배를 팔까 짐을 오늘 릴렛을 할까 잡을까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선택을 통해서 승률을 높이려면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시황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공부를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이 시장에 서면은 지금 이 시장에서는 나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답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전문가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이런 뭐 밤 시간에 여러분들 제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부분 감사드리고 혹시라도 이 제 책을 뭐 구매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 해사문제연구소에서 출판을 했기 때문에 여기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갑순 부사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도 참 잘 들었습니다. 특히 그 후배들한테 주는 아주 좋은 말들, 우리 그 해운 후배들한테 큰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정 토론으로 일단 그 이스케행 사장님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이스케행 사장님. 네네, 요 화면 좀 내려주시죠. 예, 정갑선 부사장님 역시 이 벌크 영업에 하여튼 이 달인답게 아주 내공이 굉장히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의도 너무 명쾌하고 아마 그 말씀하신 내용도 아주 알찬 내용이라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제 말씀하신 중에 그 회사가 이제 경쟁력을 갖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시스템 부분을 많이 좀 강조를 하셨는데, 인프라고. 저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일단 이 회사의 오너의 그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는 그 자세가 가장 그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재정 관리 이런 부분에 굉장히 회사의 그 흥망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진짜 50년 이상 이렇게 그 이 영속되는 이 해운 기업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처럼 정말 이 불황기 때 배를 확보를 하고 호황기 때 이렇게 좀 그 배를 또 매각하고 하면서 이렇게 재정을 좀 튼튼하게 유지하고 하는 그런 이 자세를 좀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명강의를 해주시는데 앞으로 향후에는 이 용선계약서, 특히 정기 용선계약인 그 뉴욕 프로듀스 익스체인지 폼 NYP 2015하고 그다음에 부정기산 쪽에 그 젠콘 이제 2022가 이제 디지털 이제 그 세상이 되면서 2022가 나왔는데, 그 부분도 따로 한번 강의를 해주시면 정말 실무적인 어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정갑선 부사장님 그 부분도 좀 부탁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이사장님하고는 오랜 그 인연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우리나라 선사들이 뭐 망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호황 때 남들 사니까 열심히 안 사면 뭔 일 나는 것처럼 해서 은행이 돈 빌려주니까 열심히 사셨는데 바로 불황이 와서 못 견뎌서 대부분이 망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결국 선사 오너라는 것이 선대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이 범위 내에서 선박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80% 빌려준다니까 그냥 빌리고 선대는 와 있는데 이자 부담을 캐시플로가 못 들어가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도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회사들이 상당 부분이 지금 이 그 금융 때문에 이자율이 올라가서 정말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망하는 경지에 이른 선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걸 지켜주는 오너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그런 오너들이 나와서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으면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용선 계약서 관련해서는요. NIP가 이제 1947년 폼을 아직도 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들이 그 NIP 폼
그 프린티드 바디 부분에 있어서 거기 있는 내용은 거의 다 지워져 나오고 대부분 라이다 크로스로 해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런던에 있을 때 보니까 그리스 선주가 와서 자기 스탠다드 폼이 있는데 그게 NIFA 1947년도 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쓰지 절대로 새로운 93년, 2000 뭐 이런 폼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폼 안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라이다에 하면 돼. 뒤에 갖다 붙이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폼들에 관한 부분은 지금 제가 제 교재의 타임 차트 부분에 라이다 크로스들을 뭐 상당히 중요한 것들 한 30 몇 개를 모아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뭐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꾸준하게 이 강의들을 하고 있으니까 16시간짜리 강의를 제가 해사문제연구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 강의들을 들으시면은 충분히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전영우 그 교수님하고 강동화 그 부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전영우 그 교수님께서는 좀 선언 문제 관련된 좀 질문해 주시고 또 뭐 강동화 부장님은 좀 뭐 그 P&I 보험이랄까 뭐 그런 쪽에 좀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전영우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그 정갑산 부사장님은 오늘 처음 뵙는데요. 간접적으로는 뭐 많이 들어서 우리나라 용선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소감을 좀 말씀드리고 선언 문제를 질문하라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최근에 선언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오늘 매우 실무적인 관점에서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해운대에서 약 40년간 이제 있다가 이제 주로 저는 교육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최근에 은퇴를 해 있는데요. 우리나라 해운이 왜 그동안에 큰 위기를 2번 맞았고요. 초황기가 2번 있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과거와는 우리는 이제 많이 달라졌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우리가 해운 합리화를 거치고 또 최근에 한전해운 사태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해운의 역사는 이제 자본 집약 산업인 우리가 자본이 많은 이런 나라가 아닌 측면에서 해운을 시작했기 때문에 자본이라는 실력이 부족했지 않느냐. 자본력이 부족한데 금전은 비싸고 이런 데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이런 상황이었고 또 해운에 대한 경험도 상대적으로 좀 열천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간에 역량이 좀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아주 완곡하게 표현을 해 주신 것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이 틀린 것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러나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보면은 과거에 없던 국책 연구기관이라든지 각 대학에서 많은 이런 이제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연구를 통해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한편 보면은 세계적으로도 다양한 해운을 시황을 분석해서 내어주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최근에는 이제 해운진흥공사가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인 인프라는 상당히 과거에 비해서 잘 만들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 말미에 이제 우리 이제 부사장님께서 그간의 그 1세대 용선 전문가로서 말씀해 주셨던 후배들에게 이런 것을 주의하라고 하실 수 있는 점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매우 실무적인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보이지고요.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려 했던 것이 우리나라 해운이 왜 실패했는지 재발을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라고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려 했는데 뭐 거의 답을 강의하시면 다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선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공부를 많이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이제 저도 저 선언 문제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우리나라 자체에 생성되는 이런 자료들이 대체로 국내에 머물러 있고요. 세계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연구가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시황 자료는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선언 문제를 보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시황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두루리 자료 이런 걸 보는데 이런 자료들이 접근이 쉽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이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배들에게 기왕이면 좀 실력을 쌓으라고 하셨으니까 학습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들을 좀 찾아서 공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책연구기관들이 많이 이제 있어서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앞에 말씀하실 때 보면 이제 선언 문제와 관련되는 건데요. 이제 선박 관리 역량을 많이 길러야 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흐름을 보면 이제 자본 경쟁력이 낮기 때문에 다른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결과적으로 선원비를 줄여야 되고 다른 뭐 연료비 이런 것은 거의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선원비를 많이 줄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견해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선언의 경쟁력만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수한 선언을 쓰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은 제가 최근에 연구 자료를 여러 가지 해외 자료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선대가 확장되는 것에 비해서 선언의 공급이 부족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선언 공급 인프라가 경우에 따라서 무너지게 된다면 해외에서 데려와야 되는데 해외에서 데려오는 선원들은 좀 하급 선원, 우수한 질이 확보 안 되는 선원들로 데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으로 본다면은 보다 우수한 선원을 확보해서 특히 향후 소위서 정예가 예상되는 자율운항선이 등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면 보다 우수하고 질이 높은 선원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선원비라는 것은 선원의 임금 경쟁력, 임금의 코스트 측면이 아니고 선원의 역량인 선원을 자산으로 보는 이런 시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랫동안 이제 용성 경험을 용성 전문가이시니까 저의 생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우를 한다는 것이요.
여기서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성공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우선 돈 빌리려고 하는 은행들이 우리가 지금 이 정상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뭐 1점 몇 프로 이내에서 돈 빌릴 때 우리는 적어도 3.5에서 4.5 좋은 선상. 그렇게 한 2% 이상 그 이자를 더 내고 금융 경쟁력을 갖는다는 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고도 우리가 뭐 수익을 낸다 이거 말이 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선박 관리 부분에서도 선원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뭐 우리 해운뿐만이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3D라고 해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 친구들이 배 타는 건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계에 이르렀는데 그래서 지금 해외에 있는 친구들을 갖다 써야 되는데 그 친구들을 지금 달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선박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노력을 해서 극복하는 부분들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뭐 많이 시도들 하셨지만 필리핀이든 현지에 학교도 세우고 교육기관도 세우고 해서 거기서 좋은 자원을 뽑고 뭐 교육하고 하시는 노력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해운회사에서 임금만 많이 올려줘서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하이어 베이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부분에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옛날에 그 해외 어떤 선사 배를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그 배를 타보면서 제가 이게 왜 이 회사가 좋은 회사고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면 이 사람들은 배를 일단 짓게 되면은 한 모델로 시리즈로 한 10여 척을 같이 짓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여기저기 전혀 다른 배를 타는 게 아니고 고동형의 같은 조선소에 나온 배들을 태우니까 훨씬 숙련도면이나 적응도가 빠르다. 그다음에 선장들을 대단히 그 이동이 자유롭게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방법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지금 원초적으로 안 되는 경쟁력이 안 되는 금융 부분은 우리나라도 시작을 했죠. 해운진흥공사가 우리나라 선주들한테 정말 좋은 금융을 해주기 위해서 생겼다고 해서 국책기관으로 생긴 겁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쪽에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지금 시작을 했죠. HMM 때문에 시작은 했습니다만 지금도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런 노력, 그러니까 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사의 노력도 중요하고 이렇게 관이 개입을 해서 이 온가 경쟁력, 선대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는 노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 선사들이나 지금 선박 그 선원 총원하고 하는 회사들도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여러 가지가 모두화지지 않으면은 선사는 경쟁력을 갖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을 이런 정도밖에 드릴 수 없다는 게 죄송하지만은 하여튼 지금은 과정이 꽤 있기 때문에 좋은 선사들이 나오겠죠. 나오고 여러 부분에서
잘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예, 뭐 예, 이거 감사합니다. 답이 안 되네요. 강동화 부장님. 예, 예, 교수님.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 코리아 피아노 클럽에서 클레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동화라고 합니다. 오늘 부사장님 강의 너무 감명 깊게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전에는 한진해운 법무보험팀에서 클레임을 드라이브워크 용선계약 분쟁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이게 해상 법무의 꽃이라고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하면서 배우고 있지만은 그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좀 저희 해상 법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좀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그 가장 유능한 용선 담당자는 베스트 픽처가 아니고 가장 리스크가 적고 적절한 선복 화물을 시장 가격에 성략하는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법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정말 위험하게 영업하시는 분들과 그러니까 수익을 그렇게 내시고 또 말씀하신 대로 시장 가격에 리스크가 적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끝에는 이제 전국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적고 적절한 시장 가격에 계약을 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영업적인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법무와의 관계에서 이제 클레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좀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이제 선사들한테 용선 계약 분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카운터파티 리스크를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된다. 아무리 좋은 계약이라 하지만은 카운터파티 리스크가 저희가 리만 사태를 겪고 나서도 그때 느꼈지만은 한 번 터지고 나면 그동안 벌었던 돈들이 거의 의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 분쟁이 커지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건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이 리만 사태 이후에 저희도 이제 한진해운이 좀 어렵게 돼서 뭐 결국은 없어지게 됐지만은 이 해상 법무보험 조직의 그 전문가들이 선사들께서 이제 힘드시고 하다 보니까 리만 사태 이후에 이제 신입 직원이라든지 회계사 출신 이제 직원들을 뽑아서 예전처럼 이렇게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키우시기보다는 외부에 좀 많이 위탁을 하셨습니다. P&I 클럽이라든지 변호사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선사 내부적으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영업과 법무가 좀 종합적으로 움직이면서 이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이지만은.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 영업 인력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업 출신들이 또 법무에서도 해상 클레임으로 많이 하셨던 거로 저는 예전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법무 조직들도 좀 이렇게 그 인력들을 좀 양성을 해서 이제 지금 선사들이 조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안입니다. 오늘 발표 너무 감사히 잘 들었고 저희도 이 회사 후배들에게 꼭 저 용선 계약 분쟁을 항상 어려워하고 드라이브워크 분쟁을 항상 어려워하는 후배들에게 교육 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문제를 적게 만들고 영업을 하고 나서 뒤에 사람들이 편안한 것이 가장 좋은 영업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BL 관련되는 거하고 카운터파트 어카운트에 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전무를 달고도 어떤 경우에는 관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무자들한테.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 A, B, C 등급을 매겨놓고 A하고 B까지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알아서 하는데 C부터 네가 계약을 하려면은 나까지 결제를 받아라. 본부장까지. 왜냐면은 그게 회사 말아먹는 일이거든요. 저 편하자고 조금 많이 받는다고 많이 준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교훈을 말씀해 주셨고 그게 가장 회사를 살리는 방법이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모처럼 우리 정갑선 부사장님 계시니까요. 좀 대선배님이신데 뭐 오늘 망에 계신 어느 분이든지 좀 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현직에 계신 뭐 선장님들도 좋으시고요. 그 인천해사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우리 선배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면 좀 하셔도 됩니다.
예, 어느 분 하실래요? 인천해사고등학교. 안녕하십니까. 인천해사고등학교 항해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김찬영이라고 합니다. 아, 김찬희 학생. 예, 예. 저는 LNG선 승선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번에 LNG 시장의 미래라던가 각 나라들의 수출입 프로젝트들, 그리고 선박 용선에 관한 부분처럼 해사고에서 배우기 어려웠던 심화적인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내용들이 조금 어려워서 완전히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승선을 희망하는 만큼 오늘 들었던 내용들을 익힐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이한용 선장님. 이한용 선장님 계세요? 아, 이한용 선장님, 지금 망에서 말씀 가능하십니까? 지금 배에 계시나요? 마이크가 준비 안 돼서 그러면 제가 보고 있으니까요. 거기 뭐 좀 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대신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LNG선 타고 바다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한용 선장님이 지금 LNG 선의 선장으로 육상에 내려와 계시군요. 예, 예. 지금 저기 수출선 LNG신가요? 예, 선장님 하여간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 좀 망에 많이 여보세요? 예, 선장님 앞으로 계속 우리 공부 모임에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조선도 그렇고 이 부정기선도 그렇고 법률적인 문제들도 또 상당히 많이 개입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좀 말씀 나왔습니다만 우리 조선 분야에서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하고 뭐 관련 아까 타라라는 걸 저도 처음 들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불공정한 계약으로 우리 조수소들이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타라라는 이제 계약 내용이 있나 봐요. GTT하고 맺고 있는 계약이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아까 정갑선 우리 부사장님께서 우리가 이제 나이프 1990년대 나온 것도 있긴 하지만 1947년 걸 쓰면서 이제 라이더로 이제 편하게 유럽 선주들이 이렇게 사용하니까 더 이상 뭐 새로운 판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나이프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강동화 부장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또 영업도 잘하는 것도 좋지만 또 이걸 또 처음에 하면서 계약 체결할 때 법적인 이 관점들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균형을 잡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시간이 많이 됐는데 또 좀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은 예, 우리 김현빈 대표님 좀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예. 오늘 두 분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해운에 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큰 질문은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철중 상무님 혹시 말씀하실 거 계세요? 예, 임종식 인도성급 대표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오늘 마무리 말씀은
또 인천 해사고등학교 학생이 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김상환 그 교장 선생님하고 또 뭐 조영아 도순사협회 회장님도 계신데 두 분한테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환 교장 선생님. 한국 정부가 IMF에 약속한 예, 교수님. 예, 오늘도 학생들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네, 저는 오늘 외부에 모임이 예. 있어서 그냥 예. 그 귀로만 듣고 있었는데요. 두 분 말씀이 전문적이어서 우리 학생들은 뭐 이해하기에 좀 어려웠겠지만 그래도 심화 과정 학습한다고 아마 도움이 많이 되었을 거라고 보고요. 처음은 뭐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의에 참석하다 보면 학생들도 아마 이 내용들을 충분히 아마 공부하고 앞으로 승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뭐 강사분도 그러시고 또 축사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늘 우리 인천해사고등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뭐 정갑선 부사장님 저도 펜오션에 있을 때 직접 이제 같이 하시는 모습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정말 강의 잘하시네요. 제 선생님이면서도 들으면서 정말 여기 와서 잘 말씀해 주셨고 모든 분들이 쉽게 또 이해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신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계속해서 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조영화 회장님 계시나요? 아까 계셨는데. 예, 좀 나가신가 보네. 예, 그 없으시면요. 그럼 오늘 벌써 11시가 다 돼가서 오늘 강의를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함은권 그 대표님도 그렇고 정갑선 부사장님 정말 우리가 듣기 어려운 그런 좋은 강의였습니다. 저도 참 공부가 많이 되었는데요. 우리 그 박수 한번 보내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사장님 죄송한데 화면 공유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업에서 성장해서 기업보다 경쟁이 큰 일이 있어야 세상입니다. 예. 여러분 이제 뭐 마칠 시간이니까요. 그 비디오 다 좀 켜셔가지고 예, 좀 나와주시고 이제 그 우리 두 분한테 박수 좀 보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권호익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이상석 대표님 그렇고 오늘 두 분 발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았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